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4년 차를 되짚어보면 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비리가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후 여당까지 등을 돌리면서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패턴이었는데요. 이들과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주요 요인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는 특히 단기간 안에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죠. 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의 징크스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율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 예. 좀 거부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갑니까? 그게 지금 거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예. 사실은 잘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김은혜 대변인 얘기를 하면은 예. 최재성 수석이 와서 인사차 빈말로 지나가던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김종인 대표도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뭐냐면 했나요? 예. 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찾아와서 우리 비서실장에게 이건 그대로 읽는 겁니다. 예. 어물어물하는 투로 청와대에서 식사하자고 했다. 어물하는 투로. 예, 막연하게 대통령이 한번 보잔다고 만나는 회담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건 중앙일보에 좀 전에 단독으로 보도가 된 내용인데 네. 우리가 이 두 말을 토대로 얘기를 한다면 네.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만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의제가 있어야 하고 둘째 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이어야 하며 셋째 결과물을 내는 자리여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본인들한테 자칫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했다라는 인상을 줘서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사전에 막는 그런 네.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청와대가 여야의 이제 대표격인 사람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뭐 글쎄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서로가 뭐 오해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 또 지금 보도를 보니까 예. 이건 연합뉴스 2시 53분 보도예요. 제가 방금 찾은 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얘기입니다. 이건 코트예요.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진심을 갖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말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달이 된 것 같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아까 자막에도 진실 게임 이렇게 나왔는데 하다못해 뭐 이런 걸 진실 게임을 합니까? 단순한 얘기인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얘기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이 워낙 지금 뭐 여러 가지가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지난 2월, 3월로 돌아갈 정도고 뭐 장마 수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부동산 문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도 무조건 거부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죠. 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여야정 협의체는 워낙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야당이나 여당도 일단 좀 뭘 만나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제의를 했다 하더라도 인식과 해석은 좀 다르더라도 만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나되 제가 봐도 이번에는 여야 영수회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다른 당들의 의석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적잖아요, 의석수가. 그러니까 여러 여야가 만나는 것보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고 네. 몇 가지 의제를 딱 정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럴 때는 그야말로 정치공학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야 모두에게 우리 정치는 지나치게 무슨 당내 역학구도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생각해요. 지금 야당, 여당도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너무 친문 뭐 당시 의식할 거 없고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민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만 딱딱 얘기하면 지지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야당도 너무 무슨 뭐 저기 여당에 그 뭐 둘러리 쓴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네.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뭔가 이 단초가 열린다. 지금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야 뭐 영수회담의 요청 방식 또 응답하는 방식이 조금 서로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그리고 야당이 기분 나빠하는 거는 뭐냐면요. 원래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요새는 뭐 영수회담 이게 좀 권위적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도 그냥 영수회담이다. 예. 왜냐하면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회담은 성사가 됐을 때 발표하는 겁니다. 관리가 그랬어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성사가 안 되면 서로한테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조용하게. 근데 이거를 성사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고 둘째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지지율 떨어진다고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게 부동산 때문만 아니에요. 제가 이거 검토해 보니까 부동산에다가 여권의 독주예요. 예? 다 했잖아요, 혼자. 예? 부동산 3법도 혼자 다 하고. 네. 예? 그런 독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익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뭐냐면, 야, 이거 독주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욕먹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절박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지율 오르고 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야당 지지율 오른다고 뭐, 받아먹기만 한다. 원래 야당은 받아먹는 거예요, 지지율을. 네. 근데 전에는 못 받아먹었죠. 던져주는 것도, 네. 통합당이. 네, 네. 그러다 이제 받아먹기 시작했다. 이게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니, 이거 괜히 이거 이렇게 했다가 저쪽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때 통 크게 한번 만나주는 것도 네.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단 네. 세 가지 조건을 걸었으면 세 가지 조건을 청와대 쪽에서 받아줘야죠. 어떤 조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예. 네. 그러면 뭐 민주당 이해찬 대표라든지 또는 차기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같은 분들 뭐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겠죠. 당연하죠. 김종인 나하고 문재인 대통령 둘이 좀 당연하죠. 그게 또 야당 대표 면도 세워주는 이제 거죠. 우리나라 네. 여야 정 협의체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갈등 중에 하나가 같이 만나자 단독으로 만나자 이거잖아요. 그 얘기가 다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이쪽에서도 여당도 그 야당이 이렇게 원하면 그냥 만나면 돼요. 네. 만나면 되지. 너무 형식 따지지 말고 전 형식을 안 따지는 쪽이 민심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권이 지지율이 계속 이제 하락 추세인 네.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론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이죠. 예.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분들이나 이른바 부동산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이나 저도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가진 분들은 또 세금 높아진다고 싫어하고. 네. 예. 이 정책이라는 게 어느 특정 계층만을 만족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어느 특정 계층도 만족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등 돌리게 만드는 이게 가장 큰데 네. 전반적으로 또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그 검찰총장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 누구 잘잘못 떠나서 검찰 개혁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논란 것인데 문제. 뭐 그런 거. 네. 그다음에 최근 윤미향 의원 사건 정의연 관계 네. 뭐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분들이 가끔 민심과 너무 동떨어지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월세로 전환되는 게 대세다. 네. 대세라니 지금 지금 봉급이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되는 젊은이는 얼마나 하는데요. 네. 110만 원 내보세요. 100에서 150만 원. 어떻게 네. 삽니까? 그렇죠. 근데 여당이 그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통과시킨 거 저는 잘했다고 좀 보는데 사실 부작용이 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통과 과정에서 야당을 좀 배제시킨 것도 전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봐요. 결과가 똑같다 하더라도 적어도 야당과 충분히 토론해야지 부작용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 점도 하나 요인이 있는데 그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그거 합류하려고 기껏 하는 얘기가 월세가 대세다. 그건 지금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거는 미국하고 같나요 지금 우리가. 그런 발언들 예를 들어서 뭔가 안정될 것이다.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봐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쌓여서 누적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식한다면 야당이 만나자고 얘기하고 야당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 교수님 말씀처럼 성과, 의제, 단도 이거 받아주는 거예요 여당이. 그럼 야당도 오케이
말하는 게 되게 어물어물 말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뭐 응하겠다. 여당도 그래 당신들 응하면은 조건 우리 들어주겠다. 예. 뭐 지금 이런 통 큰 정치가 없어요. 삼국지 다 한번 다시 읽어봐야 돼요.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이 나이로나 연령이라든지 성별 또 이런 거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여건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먼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 떨어질 때가 됐어요. 사실은 미국 정치 이론에 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그 이론이라는 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대선 전이나 아니면 대선 직후에 이렇게 쭉 정권이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이 그 능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드러날수록 정권의 능력이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론들도 물론 여기 언론 계시지만 언론들도 처음에는 좀 봐주다가 시간이 갈수록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거를 막 집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경제 수준에다 소위 제도화된 민주주의라는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 그게 오히려 전 시기가 늦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떨어지려고 하고 좀 떨어졌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나왔는데 처음엔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2월 달. 근데 이게 3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일본, 이탈리아 이런 데서 사망자 숫자나 이 감염자 숫자를 보니까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모두 덮고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지지율 이 하락 시기가 좀 늦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올 때는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빠지는 계층이 어떤 계층에서 네. 빠지느냐 이게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이거 선거방송법상 제가 요거는 말씀드립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 95% 신뢰 수준의 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화면에 나왔네요, 지금. 네. 저건 네. 리얼미터인가요? 저건 한국 갤럽입니다. 갤럽? 갤럽이군요. 예, 괜히 지지율입니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실제로 진보층하고 이게 중도, 진보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이 여성들이라든지 이 상당히 이 정권에서 가장 이 정권에 가장 지탱했던 지지층들이 예, 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진보층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라는 거, 진보 보수라는 개념을 자기가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 나는 그냥 보수다, 진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하락세라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뭐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시 현상으로 네. 보기 어렵다. 예, 지지율의 추세적인 하락이라는 지금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예, 최 교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시적 하락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 그런 말은 우리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하면 안 되는 예, 얘기죠. 예, 예. 그 지지율은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어요. 추세가 중요한데 뭐 지금 현재 그 차이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16년도 최순실 이후에 말이죠. 예. 국정농단 이후에 처음이에요. 야당이 이제 그 통합당 계열의 정당 네. 지지율이 예. 높아진 게 말이죠. 예, 예. 그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또 콘크리트 지지층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정권도 이제 강고한 지지층들이 있죠. 근데 민심은 항상 그렇게 무섭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중도층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도층들의 민심이 자꾸 이반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수치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이거 무슨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유가 아까 나눈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를 바꿔야 돼요. 부동산 정책이 갑자기 뭐 확 부동산이 안정되거나 네. 떨어질 가능성이 낮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보는 이런 거죠.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거든요. 성과가 좀 늦게 나타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제의 운명이라는 것이 레임덕이라는 게 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다른 정권의 4년 차에 비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절대치가. 네. 수치가. 그렇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가 쭉 떨어지는 이거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거죠. 자꾸 민심이 조금씩 누적적으로 작용해서 이반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라든지 중도 유권자들, 일부 중도 진보 유권자들도 그렇고 또 호남에서도 지지율 하락한 결과가 네,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물론 통합당보다 높지만
이런 것들은 뭔가 국민들이 정권에 주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예. 우리 몸이라는 것도 어디가 조금씩 아프다가 더 많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호가 왔을 때 빨리 대처하면 문제가 없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통합당도 요새 변화하려고 많은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무엇을 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뭐 성과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받아 먹기만 했다는 게 그래서 그런 표현 비슷한 떨어지는 건데 반사이익인 거예요. 받아먹은 거 이제 뭐 많이 반사이익 같은 예전에 건데. 받아먹지도 못했으니까. 예전에 받아먹지 못했죠. 근데 그래서 지금 그 더불어 민주당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관련해서 이게 부동산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작년 10월에도 사실 조국 전 법무장관 논란 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예. 그때와 지금은 이념이냐 경제냐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그거는 같은데. 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요. 예.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는 사실은 뭐 공정성의 문제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간접적 그 국민 각자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입니다. 간접적.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아까 최청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러기도 힘든데 골고루 국민도 아주 골고루 계층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화를 내게 만든 거예요. 왜? 예. 개인적 이익의 직접적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 침해는 사실은 그냥 이건 명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에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그 이익 침해적 요소, 내가 당하고 있는 이익 침해적 요소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권이 저는 아까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좀 이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아까 갤럽 여론조사 있죠. 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에서 뭐 물어봤냐면 내후년에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중 누구를 찍겠느냐 했을 때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하는 응답 비율이 45%였어요. 여당보다 높고 높아요. 여당 41%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하고 이걸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19% 나오고 이낙연 의원이 17% 나왔죠. 예. 이 뒤집혔어요.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그 응답자의 27%가 야당이 다음번 선거에선 대선에선 이겨야 된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낙연 후보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몇 퍼센트 안 돼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를 일종의 야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당 속의 야당이라는 단어 언제 떠올릴 수 있냐면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당시 대표와의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그랬더니 두 사람 지지율 합하니까 꽤 높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이 돼야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27%라는 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돌아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 거의 야당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같은 문제 이거 뭐 그냥 어떻게 간단히 넘어가기는 힘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교수님,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이게 시장이 안정되거나 퇴방이 바뀌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지지율 하락세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또 부동산이 안정이 안 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무조건 계속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권에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야당이 이게 뭐 발목 잡기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또 압도적으로 다수를 이제 여권에게 줬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입법 선거를 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함직해요. 어차피 정치라는 게 이 다수결 민주주의보다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맞는 거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어차피 다수결로 가자. 다수결도 민주주의의 정책 결정의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정 속에서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느냐, 절충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면 여당의 정책이 좀 잘못돼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도 양해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정책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요. 저는 여권의 그 충정이나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판받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거예요, 그거. 주인들이 임대인들이 막 전세가 올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엉뚱한 데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라. 그리고 나서 방식도 좀 바꾸고 너무 그 진영 내에서 이렇게
특정 핵심 세력에게 치우쳐 있는 것 같은 거. 지난 박근혜도 친박. 네.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네. 그 국정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반면교사로 삼으면은 지지율은 바뀔 것이고 그지 않고 여전히 이거 일시적 현상이다. 예.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면 그건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떠나서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 네. 네. 자, 신 교수님, 이번에 지금 8.15 경축사 문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을 본다면 뭔가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최근에 민심 어떤 하락에 대한 명백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전과 달리 뭔가 좀 중요한 메시지는 좀 없어 보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그 이 주장 논란 때문에 상당히 이게 덮여졌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광복절 기념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김원웅 그 광복회 회장의 그 주장이 논란이 되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좀 덮여졌거든요. 청와대로서도 아마 이런 상황을 그렇게 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좀 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걸 던졌으면은 좀 괜찮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뚜렷하게 내놓을 게 좀 없는 게 청와대의 또 답답함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광복절 하면 항상 나왔던 게 남북 대화, 뭐 예를 들면 남북 문제 이런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수해 지원을 좀 해주겠다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해도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부 지원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얘기할 게 그쪽 분야 뚜렷하게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더욱더 아니죠. 그 얘기는 설명이 필요 없어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뚜렷하게 메시지를 던질 게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그 언급도 이게 됐어요. 겹치면서 더 좀 묻힌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뭐 지금 8.15 이후에 파장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복회장, 김원웅 회장의 그 발언 연설이 그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광복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할 얘기는 아닌데 조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저는 어쨌든 그 김원웅 회장의 발언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해체한 거 맞죠. 사실 미 군정이 친일 세력을 많이 등용했어요. 일정 부분 동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대통령자를 빼고 말이죠. 이승만 굳이 그렇게 해서 자꾸만 진영 간의 어떤 그 골마 있는 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친일과 반공이에요. 앞은 상은이거든. 워낙 강하잖아, 이념적인 보수 진보가.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8.15를 자꾸 건국절로 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그 얘기하면 진보정이 바로 이제 반박하잖아요. 왜 그런 이슈를 꺼내냐고 제가 항상 얘기해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은 역사학계라든지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 가지 공론화나 이런 걸 거치면서 차근차근 정리돼 나가야 돼요. 그걸 덜렁 던지니까 당연히 야권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 보수 진보의 그 이념 갈등은 더욱더 그렇게 증오와 혐오 쪽으로 몰고 가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 썩 잘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은 뭐 김원웅 회장이 할 말 했다. 여당은 뭔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할 말도 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건 광복 회장이 경축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역사학자가 던지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걸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지지층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이렇게 역학관계, 역학구도 무슨 정치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말을 소신 있게 하잖아요. 언젠가 반드시 알아줍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그런 경우로 봐요.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반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얘기를 실용적인 얘기를 부단히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너무 대선 경선이다 보면 앞두고 뭐 친문 지지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도층이 가는 겁니다. 어차피 보수는 진보 잘 지지 않아요. 진보도 보수 잘 지지 않아요. 양쪽에는. 그 중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를 봐야 된다면 그런 것도 딱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일리가 있으나 왜 굳이 이런 거 갈등을 부추기냐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전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여당이 이번 김원웅 회장 발언을 친일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것을 좀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여당이요?
여당에서 이제 이렇게 은근히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최 교수님 말씀을 조금 보충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예, 여쭤볼 게 있어요. 자, 두 분 대통령에 대해 과를 비판하는 국민이 많지만 공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이런 평가의 차이는 결국 역사가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두 분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죠.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는 누가 얘기를 했냐면 예. 2015년 2월 9일에 당시 문재인 대표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차례로 참배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언급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 여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건 뭐하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언급이 저는 아주 지당하고 맞는 언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당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네. 이낙연 의원이 그런 취지를 받아서 조금 얘기를 했더라면 또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역사의 문제는 이 역사가 자꾸 정치에 들어오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정치가 거꾸로 역사에 들어가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처럼 일단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거죠. 예, 이런 역사가 해결하게 될 거, 역사가 해결하게끔 만들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 말씀 맞다나. 예. 이낙연 의원이 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할 말을 했죠. 그러나 그게 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말의 표현의 문제가 있고 네. 언어라는 게 정치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언설, 영어로 뭐 디스코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전달하더라도 야당이 발끈 안 할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의 그 호칭사는 이승만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자꾸 내용의 본질과 관계없이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역사적 문제를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여권의 시각에 전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감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요. 특히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 분께 각각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광훈 목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성직자로서 일단 반성해야 돼요. 반사회적이고 예. 반지성적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그걸 어기고 나왔잖아요. 네. 보석이 허가됐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 다 어기고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성직자를 합니까? 그리고 코로나라는 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허가한 거 100명씩 해라. 근데 그것도 어겼어요. 그런 분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여야의 문제고 정치권의 문제예요. 공동체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2월 3월에 신천지 비판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거보다 더하면 도저히 덜하지 않아요. 전 그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지금 시위하는 측과 일정 부분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19라는 것이요. 이게 뭐 이념 문제도 아니고 이때는 사실은 방역에 최대한 정부를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한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대유행에서 만일 이 방역에 실패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권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전력을 다해서 물론 그렇지 않아요. 전력을 다하겠지만 더군다나 더 전력을 다해서 지금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아야 될 텐데 솔직히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너무 급속히 드러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 명지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